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환율과 금리 인하 지연까지 우리 시장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금요일에는 2,600선이 무너졌는데 오늘 좀 다소 회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단을 열어둬야 될까요? 그렇죠. 저희가 월 초만 해도 상단을 얼마나 여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지금은 하단을 얼마나 열어놓느냐가 관건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만큼 상황이 조금 힘들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코너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하단은 그렇게 크게 열어놓을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실적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과거의 반등장 때 또 상승장 때와 달리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인 게 레버리지를 많이 안 끼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신용 잔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하단은 크게 열어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만 봐도 워낙 많은 대내외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변동성은 있을 거다. 이 정도로 좀 상정을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단을 크게 열어놓을 필요는 없지만 변동성에는 대비하라 이렇게 네.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난주 그 외국인이 1조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고환율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외국인 수급에 대한 좀 불안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적지 않은데 당분간은 외국인들은 뭐 매도 우위를 지속한다고 봐야 될까요? 오늘도 지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근거들을 이야기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8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 작년 한 해 동안에 11조 원 순매수한 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 불과 거의 뭐 4개월도 안 돼서 연간급의 순매수를 기록할 정도로 막대하게 샀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 그들도 템포 조절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일각에서는 외국인들 이제 환율에서 물렸기 때문에 환차손을 더 우려하지 않으려고 매도를 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전망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동의를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난 거의 한 달 동안의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의 통화 등락률을 보면은 한국의 원화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들의 그 아시아 주요국들의 수급을 보면은 가장 많이 산 국가가 한국이에요. 네. 예, 이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 상승 다시 말해 원화 약세는 과도하게 펀더멘탈 이상으로 과도하게 진행이 됐고 이 구간에서 어차피 사도 나중에는 환차익으로 먹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전략과 두 번째로는 환차익 지금 뭐 노리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일 수도 있겠으나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익 모멘텀들이 좋기 때문에 환차익, 환차손 이거 말고 자본 차익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조들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외국인 매도세 뭐 걱정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강도랑 지속성은 저는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의 강도와 지속성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실적 관련해서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조선주의 경우에는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도 했는데 외국인 수급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 이것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랑 좀 연장선 상에 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사는 것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실적 모멘텀이 좋다. 라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업종들을 봤을 때 수출을 중심으로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이 방금 말씀해 주신 조선주나 반도체, 자동차주 이러한 업종들에 해당이 되고 있어서 이들도 역시나 그쪽으로 지금 한국 증시를 계속 사면서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경험을 해봤지만 워낙 그 수급이나 주가 변동성이 큰 업종이다 보니까 이들의 순매수 우위의 지속성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연간 기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짧게 상반기 기조로 봤을 때도 그 매수세는 유지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4월 20일까지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이제 반도체 수출은 조금 견조한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나 그 상반기 때 우리나라 증시를 견인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수출 같은 경우도 저희가 3월 달에
그 한 자리대 초반대 나오다 보니까 한국 수출 이제 고점 찍었고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 별로 안 좋아지니까 한국 증시 뭐 팔자 이런 논리까지도 심심치 않게 들렸었는데 이번에 이 뭐 20일까지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한 논란들 어느 정도 좀 잠재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황이에요. 연초 전망에 비해서 다들 많이 호전되어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주요 고객 국가인 만큼 이들의 수요가 지금 잘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는 뭐 한국의 수출이나 아니면 코스피 전반적인 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을 걷어내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아까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증시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하단은 그렇게 크게 열어놓을 필요는 없다. 이것과도 좀 닿아 있습니다. 역시 수출 지표를 보면 반도체의 성장성을 확신할 수가 있고 미중 교역국의 수요도 견조하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점은 또 잊지 말아야겠는데요. ASML은 예상을 좀 하회했고 TSMC는 또 양호한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또 빠졌고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이거는 계속 유효하다고 봐야 될까요? 유효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슈퍼마이크로랑 엔비디아 중심으로 주가 이제 쇼크를 맞다 보니까 반도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에서 AI 산업이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성장이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주 뭐 주 후반에 미국의 M7 업체들 실적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업체 실적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이 그 달려왔던 AI 혹은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한해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그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같이 기존의 전통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이쪽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밀릴 때마다 사는 전략으로 대응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나 HBM 관련주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전통 메모리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사보시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AI 혁신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큰 주목을 받은 게 전력기기가 아닐까 좀 싶은데요. 오늘은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간 좀 흔들림 없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성장성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AI 산업이 수요가 확장하면 확장될수록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도 아이디어를 이제 늘리는 게 뭐 반도체 만드는 업체들 이런 쪽들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들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뤄 봤을 때 지금 관점에서는 만약에 HBM 살래, 전력기기 살래 이렇게 나눠서 선택일의 기로에 있다라고 치면은 저는 지금은 전력기기 쪽 수요가 이쪽으로 더 주목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비단 AI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렌드 쇼어링, 리쇼어링 그리고 친환경 정책들 이러한 것들도 결국에는 전력기기 수요를 급증시킬 만한 요소들이 가미해주고 있는 만큼 결국엔 주가는 펀더멘털을 수렴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전력기기 쪽도 올해 그 투자 아이디어로서는 저는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번 주 그 미국의 경제 지표들 이제 줄줄이 나옵니다. 특히 26일에 나올 PC 발표 주목하고 있는데 물가도나 확인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또 두나세는 확인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PC 물가를 통해서 저희도 어차피 전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4월 초 중순에 겪었던 인플레이션 불안들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근원이나 헤드라인 모두 2%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이거는 연준 입장에서도 뭐 요즘에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게 하고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냥 한 번 더 그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뭐 그 데이터를 향후에 뭐 유가나 이런 흐름들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5월 달에 발표 예정인 4월 달 CPI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비해서 헤드라인이랑 코어 모두 내려가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이번 금요일 날 발표되는 PC 물가를 기점으로 시장에서도 야,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C 물가 지표가 과연 이제 물가를 조금 물가에 대한 전망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5일에는 1분기 미국의 그 잠정 GDP도 나올 예정인데요. 전기 대비로 뭐 2.5% 정도 예상되던데 둔화는 되겠지만 여전히 이제 뭐 견조한 성장률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1분기 데이터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많이 반영을 해왔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IMF 같은 데서도 경제기관에서도 수정 전망, 미국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을 보면은 지난번보다 다 올린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다들 시장에서도 그 동안에는 미국이 소프트 하드 랜딩에 빠질까, 소프트 랜딩에 빠질까 이걸 고민하게 만들었었다가 최근 2달 동안에는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소프트 랜딩 아니면은 노 랜딩으로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 스토리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지금 주가에 다 프라이싱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한국 뭐 수출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쪽이 소프트 혹은 노랜딩으로 귀결되는 양호한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은 우리나라 업체들 해외 나가서 장사할 때 결코 나쁘지 않은 환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연준이 아직 이제 물가 둔화에 대해서 확신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경기도 나쁘지 않고 연준 그 금리 인하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분위기라고는 봐야겠습니다. 근데 연내 뭐 1회 인하 그리고 심지어는 금리 인상 주장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 연초만 하더라도 6회에서 7회 인하 가능하다라는 막 환호성을 질렀는데 어느덧 지금 1회까지 내려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나왔던 인플레이션 데이터 1분기 중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긴가민가해서 이건 아니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 같아요. 이거는 달리 말해서 이번에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 2분기 데이터들이 그 안도감, 물가에 대한 안도감들을 저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은 이야기는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금리 인하도 지금 CME 패드와치상으로는 1회 인하로 제시가 되고 있지만 이거 다시 2회 혹은 3회 인하로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그 올해 6월 달에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전망을 했었는데 그 시점은 한 달 정도 좀 지연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연내 3회 인하 전망은 저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PC 물가부터 조금 이제 계속 지표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유가가 불안한 것도 이제 금리 인하 결정에는 좀 부담이라는 시각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금리 정책 관련 불확실성 높을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WTI 유가가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유가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87불로 쭉 올라왔었다가 현재 81불대로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은 둘이 지정학적 긴장감 당분간 장기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전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방 압력은 크지 않다라는 점을 지금 가격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양국이 지금 서로 한 대씩 주고받으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전면전. 거기에 더해서 이란이랑 미국과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이 대치 국면으로 확산되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으로 이번 중동발 리스크가 유가나 뭐 금리 혹은 연준의 통화 정책 전망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중동 사태가 확전되지 않는 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셨습니다. 이번 주 그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도 있습니다. 강달러 기조 비슷하지만 유난히 그러니까 원화와 엔화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4월 달에는 그냥 뭐 금리 동결을 그냥 갈 것 같고 일단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는 좀 더 매파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엔화 약세, 원화 약세 여기에 대해서 당국자들이 불편함을 표시를 하고 있고 이거는 지난주에 이제 뭐 한미일 공동 성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구두 개입을 하면서 환율 방어에 좀 나서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엔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엔화 강세되면은 뭐 한국도 뭐 위험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엔화도 안전자산인데 이 안전자산 선호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엔화 강세 시 일본이랑 해외 시장에서 수출 경쟁이 심했던 업종들, 뭐 가전도 있을 거고 자동차 있을 거고 또 철강 같은 업체들도 있을 거고 이러한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업종들에게는 오히려 이번에 엔화 강세가 수혜가 될 수 있다. 수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쪽으로도 좀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면은 투자 쪽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 시에 자동차, 가전, 철강 등 이런 가격 경쟁의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대선이 이제 미국 대선이 다가와서 그런지 뭐 미중 갈등도 좀 더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 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뭐 3배 인상한다는 보도 도 나오기도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국내 철강주가 급등하기도 했고 앞으로 이런 바이든의 정책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할까요? 뭐 관심은 저희가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굳이 지금 이제 4월달 지난 이 시점에서 굳이 지금부터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대선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미국 대선 있을 때 주식시장의 패턴을 보면은 보통 여름 8월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대선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 말은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도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냥 중간중간에 그 테마성 재료만 만들 뿐이지 이게 시장의 화두가 되고 무게중심을 잡는 재료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선과 관련된 정책 수혜주, 정책 뭐 모멘텀주들은 여름 이후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대선 관련주들은 여름 이후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전체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실적 시즌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실적과 관련해서는 어떤 섹터들을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같이 분위기가 흉흉한 구간에서는 실적이 좀 의존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나 또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 주력 업체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는 뭐 오늘 주가가 좀 오르고 있긴 한데 자동차주 쪽들은 저는 계속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환율 같은 경우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에게는 되게 그 유의미한 영향을 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업 그 지난번 총선 이후에 뭐 밸류업 모멘텀, 기업 밸류업 모멘텀 끝났다라는 평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주가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3월 달에 주가 하락분에 반영을 했고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에 연속성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주목해 보시면은 자동차주에서 이번 주나 뭐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 연속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동차 관련주를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 전략, 시장 대응 전략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되게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간일 것 같아요. 반등이 줬다가 다시 빠지고 반등 나왔다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한 주일 것 같은데 여기서 좀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분위기가 험악해진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시장이 빠졌던 것과는 상황들 좀 다른 측면들이 있다. 환율도 그렇고 신용을 덜 써서 올라온 것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이거를 봤을 때 지금은 하방 베팅을 하기보다는 그 반도체, 자동차 이런 우리나라 주력 수출 업종들이 주가가 밀릴 때마다 분할 시 매수 대응으로 나서는 게 현 시점에서는 최적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하방 베팅보다는 이런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